예, 올해는 광복 70주년에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 나올 때마다요. 이런 질문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일본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질문 드리는데 잠시 오후 2시에 일본 문부과학성이죠. 우리 교육부에 해당하는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보다 더 도발적인 표현이 담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1월 정도 이게 예측이 됐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교과서도 우리와는 명칭이 다릅니다만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 해설서에서 작년 1월에 이미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간에서 포함해서 고유의 영토이다, 불법 점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교과서가 집필이 되었고 그 교과서에 대한 검증이 이번 4월에 발표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한 과목뿐만이 아니라 역사, 국민, 지리 이렇게 3개 과목이고요. 18개 교과서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민이나 지리 등 사회 과목에는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었지만 역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리게 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역사 교과서는 아시다시피 영토 문제라는 것이 결국 생긴 것은 1905년의 일본의 시마네 고시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쟁점화된 것은 현대사 영역입니다. 따라서 굳이 영토 문제를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습지도 요령의 해설서로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이제 강제하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는 당연히 문부과학성의 지시에 의해서 영토에 관한 기술을 사회과 과목, 즉 기존에 있던 지리와 공민에 대해서 역사도 기술을 하도록 되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교과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 역사, 공민이라는 게 무슨 과목이에요? 공민은? 공민은 일종의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경제를 포함해서 일종의 과거의 도덕이라고 표현했던 도덕 과목에도 이런 역사 문제를 이렇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일본의 역사에 대한 짤막한 이해, 그다음에 일본의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이 전반에서 적어도 영토 문제에도 일본 국민으로서는 필요한 소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자,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발표합니다. 이 독도 영유권 주장 이거 매년 청서는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 벽서죠, 일본의 벽서. 그렇습니다. 외교 벽서인데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좀 달라질까요, 내용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차피 해왔던 대로 일본의 고해안 영토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한국에 대한 규정이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자민당 아베 정권 하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다. 이게 기존의 표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쪽으로 일종의 한국에 대한 그 위상 설정이라는 부분이 격화되고 있다. 이게 최종적으로 외교 청서에 실리게 된다라는 부분은 현재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일종의 인식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소개된 한일 관계 선명 축소됐는데 또 다른 부분도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전체에서 한국이 중요한 우방국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일본이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아베 수상이 4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대한 개정 작업도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좀 더 큰 소리를 치는 일종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관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한일 관계 설명을 축소한 배경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 금지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본인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번 정부 쪽에서도 외교 청서를 발표하는데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한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주의라는 법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산케시문 지국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2011년부터 있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강제징용에 대한 그 배상 판결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과거사에 대한 한국과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 즉 한국 스스로가 법치국가로서의 틀을 허물고 있다라는 표현이 카토 지국장의 출금에 대한 얘기와 곁들여져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의 이런 독도 영유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리는 걸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건지 참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사실 우리로서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를 집필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것을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인식의 문제는 적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국내적인 차원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 국가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봤을 때도 모범적인 국가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일본인들의 양식에 비춰서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라서 조금 더 민감한 내셔널리즘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지금까지 계속 사태가 악화되는 쪽으로만 오고 있는데 사실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장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독도 문제에 관련된 필요한 대화 채널을 열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유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양국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종의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요. 이전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까? 이전에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그 사실은 이 문제를 조용한 외교, 가능한 한 한국 쪽에서도 건드리지 않고 당시 일본의 보수 정권으로서도 굳이 한국과 독도 문제, 영토 문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지금 러시아와의 문제가 있는 북방 4개 섬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만 얘기를 하다가 역사 문제, 영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생각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부분을 독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측면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로가 계속 에스컬레이터 시켜온 셈인 것이죠. 네, 그래요. 자, 일본은 여러 가지 지금 도발을 소위 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가지고 경고하는, 항의하는 참 이것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사실 그 현재까지 있었던 그 주한 일본 대사의 조치라든지 좀 더 강력한 수단으로 주일 한국 대사를 송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 소환까지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사실 그 문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이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란 나라가 국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외국의 관점, 특히 이웃 나라의 관점들을 도입해서 보다 더 보편적이고 보다 더 상식 있는 선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주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호소해 나가고 일본을 끌어낼 것인가. 사실은 이 측면에서 간다면 굳이 영토에 대해서 누구의 땅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민 감정을 소모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화와 채널을 한국이 주도해 나간다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영상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독도가 장인의 땅임을 주장하는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역사 왜곡, 그다음에 문구 삭제, 그다음에 이제 홍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정부는 정말 이거에 대응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인식시키는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방 4개 섬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에 국가를 제국주의 차원에서 운영해왔던 경험이 있다면
영토 문제에 대한 관리와 일종의 그 매뉴얼의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훨씬 더 선진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정도의 경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출발이 조금은 더뎌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양의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토 문제는 아시다시피 1905년에 시마노현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강점의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즉 식민 지배의 일환으로서 독도에 대한 문제가 100년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밝혀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일본의 불필요한 도발을 자극하는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숙되고 절제된 대응을 보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에서는 뭐 광고를 내기도 하고요. 또 이승철 씨 뭐 연예인들의 뮤직비디오가 찍기도 하고 그렇게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 일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비춰본다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른바 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민사회에서 영토 문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특히 일본이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안타깝다. 즉 일본인들도 좀 정신을 차려달라. 일본 국민에게 호소하는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대 정부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 전체를 외교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 문제를 영토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all or nothing밖에 없는 이 문제의 사안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4월에 한일 관계 변수들이 여러 개 산재해 있는데요. 그 집권 자민당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21일 봄 제사에 맞춰서 아무래도 내각 상당수가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베 수상 스스로도 집권하면서 본인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강요가 참배하거나 정치가들이 참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작년보다 숫자가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장관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분명히 보일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좋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올해임에도 불구하고 학내적인 지금까지 있어왔던 도발에 횟수라든지 강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 이번에도 뭐 곡물 복납으로 대신할까요? 아마 그런 쪽으로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을 가기 때문에 미국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한다라는 그런 아마 어리석은 수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요. 자, 미국 방문 말씀하셨는데 4월 29일 날 이제 방문해가지고 일본 총리는 처음으로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거 두고 이제 저희들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일부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이제 가게 됐어요. 과연 그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정말 뭔가 획기적인 발언을 해줄지 많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상하원 연설이 성사가 되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식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전쟁이 아시아 해병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평화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하는 식의 굉장히 얼버무리는 듯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굳이 식민 지배에 관해서 한국에 대한 국민 감정을 조금은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다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제의 측면도 있지만 안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도 있고요. 미국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역사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표시하지만 안보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발언의 수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미흡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경제 안보 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워진 모습인데 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한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일단 의회 합동 연설은 성사가 됐는데 미국이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여지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미국이 어쩌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미국이 만든 구도에서 됐던 거고요. 독도 문제가 남겨진 것도 미국의 의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화근이 뿌려진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이 적어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필요한 역사인식을 둘러싼 마찰,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해왔는데 적어도 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은 미국으로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미국이 중재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 그런 모양새가 어쩌면은 내달쯤에는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달 21일에 양국 외교부 장관이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하고 외교청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양국 관계가 조금 풀리는 듯 했다가 다시 악화를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좀 요원해 보인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 일본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비상을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고 문제의 해결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신뢰가 가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굳이 조건을 달고 하는 단계는 이미 과거에 사실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아비상은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본인 스스로 대범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왠지 일본으로서는 뭔가 거리낄 게 없는 모양이다. 문제는 한국이 굉장히 조금은 속 좁은 태도를 보인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베 수상과의 조건 없는 적어도 기탄 없는 대화를 역사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양국 간 인식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끌어낸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이미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고도의 외교 전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